어제 아시다시피 특사단이 갔다가 왔는데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문제는 저희가 통일연구원에서 있을 때만 해도 하나의 가상적인 상황을 간주하고 전혀 고려의 가치가 없는 비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이게 치부가 되어 왔었고, 특히 북한의 그 대남 전략의 핵심으로 이 평화협정 문제를 북한이 늘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 문제를 우회하는 그런 전략으로 일관돼 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다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물론 여기 많은 전문가들이 와 계셨고 분석해 본 결과로는 북한의 그 대남 의도와 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다시 이렇게 정부의 주도로 오늘날 최대 안보 이슈로 부상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상당히 그 우려와 참 걱정이 앞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허용하는 한에서 한 35분 정도까지 간단한 사항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는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판도라 상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쉽게 이 문제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는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 문제가 개조되어 있고, 특히 또 유엔사 문제, 그리고 이 NLL을 아시다시피 유엔군이 설정했기 때문에 이 NLL 문제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현재 북한이 핵무장을 거의 완성한 시점에서 이 비핵화와의 우선순위 문제가 여기 개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돼 있고, 쉽게 이것을 먼저 추진했을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의 어떤 근거에 예상을 넘는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가 갖는 안보적 함의는 기본적으로 이런 점에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최근까지 미국에서는 물론 현재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한미 정부가 한 목소리로 비핵화가 먼저 돼야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동시에 하겠다 이렇게 조금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아시다시피 비핵화는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시설 신고만 하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따가 발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제 특사단이 올라가서 이제 핵시설 신고가 아니라 핵시설을 신고하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워낙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핵시설을 신고하겠다는 약속만 가지고 우리가 종전선언을 할 때 이거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 과거에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평화협정 앞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문제가 부각됨으로 해서 과연 이 종전선언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선언에 불과하고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정인 교수 같은 사람을 앞세워서 미군 철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일단 안심을 시키고 일단 이 문제를 추진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협정과 같은 조약처럼 문서화되어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문서로 합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법상으로는 우리가 교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우선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대한 또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인식의 변화가 곧 행동과 제도상의 변화를 분명히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 중앙일보의 김민석 기자가 그거를 며칠 전에 분석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서울대 그 이근관 교수의 주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을 했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에 제가 8페이지에 조금 간단히 요약을 해놨습니다. 종전선언의 국제법적 함의가 단순한 정치적인 선언을 넘어서서 준평화협정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처럼 우리가 남북이 핵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평화협정과 다를 바 없는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비록 이것이 법적인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평화조약에 준하는 국제법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를 해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남북이 중무장 대치가 아직도 전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반전 분위기, 평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정부가 앞장서서 이 한반도 평화를 대대적인 슬로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하나의 정부 정책의 최우선적인 도구마로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중심, 곧 반전, 전쟁 반대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선 지금 한미 훈련이 중단이 된 것만 해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우리가 군사 훈련 같은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분위기로 직결되고 곧 이것은 반미적인 분위기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제적으로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머뭇거리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든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확고한 트럼프 행정부가 확고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옵션을 포함하는 모든 가능성을 지금 테이블에 옵션을 올려놓고 있는데 종전을 선언한다면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명분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특사단이 갔다 와서 또 한미 간에 조율을 할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종전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보면요. 원래 이게 20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페이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작년만 해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든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해서 모든 옵션, 군사적인 압박, 경제 제재,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 이 정책을 수행해 왔고, 작년에 북한은 과연 이 핵과 미사일에 일취월장을 했습니다. 미사일 시험만 25회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까마득히 잊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엄청난 전쟁 위기로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에 이미 그 와중에 베를린 선언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 추진하겠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약화되어 왔는데 그때만 해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금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보면 금년 내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 이것을 3조 3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북한과 합의해서 금년 내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완료한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느끼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비핵화는 우리가 종전에 일관되게 주장해온 이 비핵화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비핵화를 놓고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의 비핵화냐 이거 아주 충돌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판문점 선언에서는 한반도에서 핵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주목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놀라운 문장을 하나 발견을 했길래 제가 이 발표 와중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3조 4항에 보면 여기 이제 비핵화가 맨 끝에 나옵니다. 앞에서 다 이제 평화가 왔고 우리가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남북 간의 민족 자주와 민족 경제론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제가 이 문장을 딱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합의하면서 각자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이 아무 연계성이 없이 선언이 추진됐다. 그리고 북한에게 이니셔티브를 주고 그것이 진정한 비핵화인지 아닌지는 묻지 않고 일단 북한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 이렇게 지금 문서의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남북 합의 문서 중에 최악의 문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이 국회 비준이 추진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참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서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분명히 종전선언이 시기상조고 비핵화가 앞장서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취해왔고 한국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고가 함축된 몇 가지 발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비핵화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 평화 체제보다 비핵화가 우선이다. 또 여러 가지 이 국내의 안보 전문가들도 비핵화 이전의 종전선언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군사적인 옵션의 명분이 잃게 될까 봐 이를 우려한다는 것은 뉴욕타임스 8월 11일자에 제가 7페이지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아주 명쾌하게 그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건너뛰어서 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그 관련 현안 문제가 있는데 유엔 사령부 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거기에 논란이 많습니다. 법리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가 또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그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일치되는 것은 정치적인 분위기와 특히 한미 정부의 그 결정이 중요하지 않겠냐. 한미 정부가 있어야 되겠다 하면은 있는 것이고 이게 좀 이제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거기 어떤 그런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미군 철수 문제도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군과는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예비역 우리 많은 선배님들 계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군인들이 훈련을 안 하면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건 뭐 다 이해하실 겁니다. 한미 훈련이 안 되면은 미군이 여기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시간 문제인데 결국 자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말로는 미군 철수 아니다, 괜찮다, 걱정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을 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미군이 나가게 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는가. 뭐 예를 들면 전자권을 조기 전환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여기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태도가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NLL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 유엔 군사령부가 이걸 설정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서해 평화수역 15페이지입니다. 평화수역을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일단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은 이 NLL이 직격탄을 맞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평화협정 사례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뭐 아시다시피 이게 전승국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게 강화조약의 아주 대표적인 심볼인데요. 우리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승자가 없는 정전협정 그리고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평화협정을 거기다가 새로 만들 경우에도 역시 승부가 없는 조약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떤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이 미운해인 협정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아주 유화 정책, 굴욕적인 정책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소불가침 조약의 경우는 이게 우리하고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소불가침 조약은 독일과 소련이 서로 독일은 나치주의, 이름은 국가사회주의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민족주의, 독재 민족주의입니다. 소련은 공산주의고 굉장히 체제가 다르고 서로 아주 으르렁거리는 그런 전략적 이해가 아주 상충하는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은 서부전선으로 치중하기 위해서 소련과 잠시 중단할 필요가 있고 소련은 여러 가지 국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독일이 히틀러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걸로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 스토아싱어라는 그 전쟁 연구학자가 쓴 그
이걸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흥미로워서 제가 여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0페이지인데 왜 갑자기 그 서부전선에서 상당한 승리를 거둔 히틀러가 물론 그 고속도로를 깔아가지고 완전히 그 전격적인 중무장을 동부전선에 투입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양쪽으로 전선을 확대한다는 것이 참모들이 다 반대하고 했는데도 히틀러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소련을 그 독소조약을 파기하고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에 들어가서 결국은 스탈린그라드에서 20만 명이 몰살당해가지고 완전히 패배를 자초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게 왜 그렇게 히틀러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에 대해서 분석이 많고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스토아싱어는 히틀러의 그 마음 밑바닥에 이 슬라브족에 대한 강한 불신과 증오 또 공포 이런 것이 작동을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 러시아 슬라브 민족을 말살해야 되겠다 이런 위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순간적으로 표출이 됐는데 제가 이 한반도 전쟁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김정은의 심리적인 관련된 걸 전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만 해도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이 통일 대전을 목표로 삼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그 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번에 제가 그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에 걸쳐서 TV에 나온 김정은의 모습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광포하고 분노 조절을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아주 흉포한 인물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유심히 봤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인 느낌인데요. 굉장히 자제력이 강하고 자기를 감출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그 위를 통일 위를 표출하지 않으면서 유화적인 태도로 남한을 대할 수 있고 미국을 대할 수 있는 상당히 유연한 인물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있는 대로 직선적으로 도전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보다 더 위험하다. 이거는 자기를 감출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잠재력이. 그래서 이 독소불가침 조약이 주는 교훈은 절대 일시적으로라도 순간적으로 쉽게 조약을 맺을 것은 아니다. 상대방을 보고 약속이 어그러지는 경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 베트남 우리 많은 선배님들이 계신데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그거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베트남 전쟁과 우리가 유사한 점이 미국과 북베트남 간의 직접 협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금년 들어서 미북 정상회담을 중재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 회담을 할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창 올림픽을 아주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서 평화 올림픽으로 이것을 포장을 하고 미북 회담이 남북 회담의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마중물이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제가 칼럼을 그때 쓰면서 이 마중물이 이 뽐뿌질을 할 때 이 물을 일으키는 그걸 우리 국내에 쓴 그건데 우리는 예전에 한자어를 주로 배우다 보니까 마중물이라는 말을 요번에 배웠습니다. 미북 회담이 남북 회담이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북 간의 직접 대화가 지금 이렇게 성사가 돼서 물론 지금 다행스럽게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언제 어느 때 다시 전격적으로 분위기가 바뀐다면 또 월맹과 햇빛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월남 내부에 이 베트콩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내부에 상당히 비슷한 세력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무 우리에게 유사점을 주고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만약에 종전선언이 금년 내에 달성이 되고 곧이어 평화협정으로 연결이 된다면 물론 꼭 월남과 똑같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역사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점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월남과 유사한 패턴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조금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23페이지에 그 베트남과 한반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나름대로 그냥 한번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점에 첨가해서 우리 보수 정권이 너무 부패와 비리로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점, 이것도 참 너무 흡사합니다. 지금 한국당의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단히 낮게 나오고 그것이 다 어떤 이런 점과 연결이 되고 있지 않나. 다만 다른 점은 우리 국군에 대한 신뢰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무슨 국방백서 주정 문제라든지 정무적 표시 문제라든지 뭐 인권 동성애 등등으로 해서 군에 대한 사기, 이 신뢰와 군 내부의 사기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제 어느 예비역 장교한테 이건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군에서는 자기 상급부대 아닌 사람은 상급자한테도 아저씨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있어서 깜짝이 놀랐습니다. 이건 뭐 부분적인 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김정은 정권이 폭정과 인권 유린으로 해서 민심이 이반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까지 봐왔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장마당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 육성을 하면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핵을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아주 유연하게 그 체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느냐. 상당히 이건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징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예멘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이 예멘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또 갖게 됐습니다. 물론 통일연구원에서도 제가 같이 다른 분단국의 통일 사례에 대해서 다른 박사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같이 많이 했었는데 예멘이 지금 완전히 최악의 지구상의 지옥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북 예멘이 지금 우리하고 약간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남북 예멘이 아주 진심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뭉쳤습니다. 그래서 통일 지도자가 남북 예멘 지도자들이 모여서 통일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럼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내각을 50대 50으로 무슨 분은 누가 어떤 남쪽이 맡고 어떤 분은 북쪽이 맡고 그 대신에 그 차관은 또 반대쪽이 맡고 이렇게 50대 50으로 안배를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될 것이냐. 그런데 이제 군에 대해서 군을 통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령부별로 이렇게 또 섞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이라는 건 이 명령 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통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하부 구조로 내려가서 사병들이 자기 지휘관의 말을 따라야 되니까 이 혼성군이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로 충돌이 생기니까 바로 그만 무력 충돌로 갔고 결국 내전 끝에 거기는 북예멘이 이제 자유민주 시장경제인데 북예멘이 통일을 했다가 다시 내전으로 가서 지금 완전히 지옥과 같은 그런 무질서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거와 연결돼서 물론 미군이 과연 철수할지 안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형세로 볼 때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물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힘이 공백화가 된다면 남한은 그럼 또 여기 국군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4대국으로 둘러싸인 동북아 정세로 볼 때 일단 공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힘이 공백이 된다면은
중국군과 일본군이 결국 들어오지 않겠나. 물론 북한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구한말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과 결론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종전선언 문제가 남북한과 중국이 이걸 추진하고 미국이 반대하는, 동맹국인 미국이 홀로 반대하는 참 기묘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금 제가 언론을 보면은 방송은 지금 뭐 이건 거의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뭐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떠들어대는 통에 다들 외면하는데, 다만 이 지면 신문에서 조중동이나 주요 경제신문, 또 문화일보라든지 국민일보라든지 이런 데의 그 또 세계일보 여러 가지 신문들의 사설이라든가 칼럼 중에 보면은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일관되게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참으로 이걸 아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오피니언 그 메이킹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보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집회도 많고 그 논란이 많고 다양한 주장들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한마디로 어렵습니다만은, 거기 나오는 분들이 거의 걱정이 지금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보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나오는 거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탄핵 논쟁 이거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면 우리 국내의 보수 오피니언 메이커와 상당수의 대다수의 국민 여론이 이걸 지탱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제 과연 핵심이고, 미국에서 이런 문제들을 유념을 하리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한국 정부가 그래도 합법적으로 정당한 선거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다양한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의견들이 표출이 될 때, 확고하게 표출이 될 때,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의 그 포악성과 폭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과 합작해서 공조해서 뭘 해보겠다는 자체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아마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걸 마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남북 병역도 하고 이걸 해보겠다. 이게 주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권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주권이라면 대한민국의 권리고 또 국민, 영토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인데,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한반도의 영토,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 이런 것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 개념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기본적으로, 물론 협상을 안 하고 이렇게 무조건 적대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개념적으로는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이렇게 법적 개념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 법은 실정법입니다, 현재. 그런데 과연 이 주권이라는 구실로 북한을 지원하겠다, 이게 과연 주권에 합당하는 것이냐, 오히려 주권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비서실장도 그렇고 뭐 새로운 방법을 동원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런 주권의 개념으로 볼 때 타당한 문제인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고요. 제가 두 가지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강하게 이것을 확고하게 반대를 해서 종전선언이 무산이 되면은 그래도 한국의 구분이 좀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에 하나 이번에 비핵화
시설을 신고를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약속 정도로 하고 이 아부외교식으로 해서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메시지가 이따가 발표가 돼서 미국에 전달이 될 경우에 미국에서 이걸 수용을 해서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대단히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복잡한 문제가 야기가 되고 국내적으로는 민족 자주 또 연합 남북연합이라든가 낮은 단계 연방이라든가 또 국가보안법 철폐라든가 이런 단계로 가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해보면서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